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성남시 윗선과 연결고리로 지목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사흘째 7,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됐고 다음 주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가족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숨지고 10대 남동생이 중태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부산에서 한 회당 관객 4,000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열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수능 생명과학부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옵니다. 대입 수시 합격자 발표는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속내와 안철수 후보의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속마음을 취재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 명을 태운 트럭이 넘어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유 씨는 어제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냈고 가족에게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 씨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으로 알려져 왔고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제 대선이 꼭 석 달 남았습니다. 고인은 말이 없겠지만 왜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의문이 어디까지 풀릴 것인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이곳에서 대장동 뒷돈 의혹을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화단 쓰레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각 수사에서 이제 나중에 천으로 걷더라고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오늘 새벽 2시쯤 집을 나선 뒤 200여 미터 떨어진 이 아파트에 혼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집을 나서기 전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에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인 유 전 본부장은 어제 퇴근 직전 사직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결백하다고 자주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숨진 유 씨는 지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직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모 회계사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뒷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퇴 종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을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검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는 2억 원대 뇌물수수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이들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퇴 종용 의혹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퇴 종용 과정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황 전 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 전 본부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불행한 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조사에 변호인도 참관했고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자꾸 엉뚱한 곳을 건드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이득 본 사람은 딴 데 있는데 자신의 주변을 캐다가 검찰이 사고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며 특검법 상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큰 한숨과 함께 입을 연 이 후보는 검찰이 엉뚱한 데를 건드리다가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발단이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이고 이득을 본 건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50억 클럽이라는 게 이 후보의 주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를 겨냥해 검찰이 그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다 참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말과 달리 민주당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 핵심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데다 이재명 후보까지 재차 특검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특검법 상정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과거에도 큰 수사를 하다가 누가 한 명 숨지면 사실상 수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찰을 취재하는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유 전 본부장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녹취부터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예.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그럼 시장님 얘기는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무슨 미련을 이렇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이렇게 가지세요. 녹취에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의 명의라며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 바로 유 전 본부장입니다. 예. 당시 공사에서는 U1, U2가 실세로 불렸는데요. U1은 10월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고 U2가 유한기 전 본부장입니다. 예, 어쨌든 조직에서 이제 저런 별명이 나도는 사람들은 뭐 어떤 위치인지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건설업체 리모델링 전문가였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입사했고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예.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때 평가위원장을 맡았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또 관여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도시개발 실무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자, 단서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좀 해보죠. 우선 유 전 본부장이 조금 전에 녹취에서 들은 것처럼 황 전 사장의 사퇴하시라고 이렇게 종용한 의혹, 이건 본인의 얘기라기보다는 윗선에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게 직권남용 수사인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들었듯이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이 당시 사퇴 상황을 두고 대화를 한 녹음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녹음은 형사소송법상 유 전 본부장이 숨졌더라도 검찰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이 이뤄진 것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예. 또 관련자인 황 전 사장의 진술이 있고 당시 사직 처리 과정에서 결제된 공사 내부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수사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 특수통 검사는 다른 직권남용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는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검사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우에는 녹음 같은 것은 없었지만 결제된 문서 증거만으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으로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이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사흘 연속으로 7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 만에 국민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이죠. 이번 겨울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추가 접종 간격을 석 달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백신 외에는 크게 기대를 걸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지연 기자가 종합적인 코로나 상황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의 한 중학교입니다. 첫 확진자들이 나온 지 이틀 만에 53명까지 감염됐습니다. 최근 10대와 60세 이상 두 집단이 확진자의 절반인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7,022명, 사흘째 7,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째 800명대, 오미크론 감염자는 3명 더 늘어 63명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언급된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 접종 간격을 전부 3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31%에 그친 추가 접종률을 신속히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12에서 18세 청소년 접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 방문 접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도 아직은 거센 편입니다. 고3 학생 등 400여 명이 방역 패스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출입,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백신 접종의 효과는 확실하다며 정부를 믿고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정부는 1,900개에 이르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한 데다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일반 환자는 퇴원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코로나 전담 병원을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와 통화합니다. 통화할 틈조차 없이 긴박할 땐 손짓으로 환자 상태를 알립니다. 음압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상황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료진이 CCTV를 통해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합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곳은 확진자 치료를 위해 음압병상 24개를 가동 중입니다. 심호흡 좀 크게 할게요. 전체 병상 240여 개를 연말까지 모두 코로나 환자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담 인력을 2~3배 더 늘려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병동에 투입됐다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 못하고 그냥 또 포기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의료진 수급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고민은 또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만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90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입원을 안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퇴원만 시키고 있고 순서대로 아마 전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때 병상이 바로 날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면서 병상 배분을 둘러싼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정부의 코로나 대책, 즉 K방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한 장 사주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폭동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거리 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소년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두고 사회적 논의 없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찬하는 이른바 K방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 게 뭐냐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스크 하나 사줬습니까? 뭐 소독약을 한 게 좋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요, 그거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쓰라, 안 쓰면 집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폭동 납니다, 폭동.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를 발족시킨 국민의힘은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대통령이 모습을 감췄다고 지적했습니다. K방역이라고 하면서 홍보하는 데는 열중하더니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구중궁궐에 숨어가지고.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방역 실패를 인정하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오판을 한 게 아닌가. 공공의료의 실패고 공공복지의 실패 현상이라고 봐요. 대통령과 정부는 비상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공수처가 저희 보도본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공수처는 오늘 아무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설명이든 해명이든 반박이든 국가기관에 의한 언론 사찰 논란이 벌어졌는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나 평온한 듯해서 저희가 오히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분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TV조선 기자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근거를 묻자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본격 시작된 건 6월 초. TV조선의 이성윤 검사장 에스코트 소환 조사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관이 기자들 취재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관련 취재나 보도 과정에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소환 조사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어서 수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비밀이 알려지면 국가 기능을 위협해야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공개한 검사장 조사가 무슨 비밀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제보자를 뒷조사하면 언론에 대한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까지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수사권 남용입니다.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 내역을 본 게 아니라 전화번호 주인만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 주 3박 4일 대구 경북 일정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주를 찾았는데 앞서 전해드린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물론 지역 민심을 의식한 맞춤형 연설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발언의 수위는 청와대에서 상당히 불편해할 만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이 후보를 동행 취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관복에 금색 관을 쓴 이재명 후보가 아내 김혜경 씨와 경주이시 시조에게 절을 올리며 대선 출마를 고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강행 처리하라고 주문했던 이 후보는 경주이시 DNA에 만장일치의 화백 정신이 전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국사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이 삼국 유사에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 일정의 첫 거리 유세부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강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서울 집값이 생난리가 났다고 비판했고 서울의 집값 올라가 생난리가 났는데 공급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 수요를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공공일자리 정책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정부가 어떻게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어요.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해 상황이 변했는데도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며 공사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금호공대 학생들을 만나 산업화와 경제 부흥 업적을 평가하면서 중도 보수 유권층 공약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과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일정으로 외가가 있던 강릉을 찾아서 민심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문제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윤희숙 전 의원도 오늘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의 휠체어를 밀며 장애인 단체 지도자들 행사에 참석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이기도 한 윤 후보는 현재 2.5%에 불과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나 AI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곧이어 사회복지단체 행사에선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윤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외가가 있던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여러분을 뵈러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는 부산 서면, 서울 대학로에 이어 강릉 커피 골목에서 세 번째 거리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첫 지역 선대위인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 뒤 속초와 춘천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윤희숙 전 의원은 보수 정치도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면서 오늘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를 알렸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가 숨지고 10대 남동생이 중태입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였고 피해 가족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참변은 벌어졌습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급대가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느 날 2시 반쯤 26살 이모 씨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A씨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 엄청 났다니까. 여기 문신 다 문신이었고 그는 경찰 바로 잡혀가고 경찰만. 이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건물 밖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24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까는 뭐 고폭탄 뭐지 하면 쏘는 소리 한번 나지는 뭐 하여튼 그렇다. 범행 당시 A씨는 집에 없었고 외출 중이던 A씨 아버지가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수화기 너머 소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최근 이 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가족에게도 경찰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를 겨를도 없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의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제주도 중학생 피살 사건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이 신변 보호 중에 참변이 왜 반복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윤재민 기자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벌어진 중학생 피살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백광석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이별한 뒤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며 피해 여성의 아들인 15살 김모 군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백광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김 군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여성의 가족을 노렸다는 점, 해당 여성들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서울 송파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닮은 꼴입니다. 신변 보호 조치 건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지난 10월에만 2만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신변보호 전담경찰관은 경찰서마다 겨우 1명씩 지정돼 있어 전담경찰 1명당 보호 대상은 80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가족들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런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가해자를 제한하면 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실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신변보호 시스템 허점은 그대로여서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주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폭발이 벌어진 집의 가스 밸브는 열려 있었고 연결 호스에서는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안산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유리 조각과 목재 파편이 골목을 뒤덮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작탄을 터트린 것 같이 막 꽝 하더라고요. 천정도 굉장히 흔들렸죠. 그래서 무너지나가 무너지. 어제 저녁 7시 반쯤 안산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4층에 살던 50대 여성 1명이 사고 여파로 숨졌습니다. 다른 입주민과 길 가던 주민 등 8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앞에 있던 차량은 뒷유리가 일부 부서지고 날아온 유리 파편이 쌓였습니다. 현장 합동 감식 결과 5층 가정집에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고 연결 호스를 수차례 훼손하는 적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가스가 3층 복도까지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층에 폭발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압력으로 인해서 4층 사망하신 분, 그분이 집 안에 계셨는데 안산시는 폭발이 일어난 다세대 주택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주민 14명을 임시시설로 대피시켰습니다. TV조선 구재영입니다. 어제 부산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화재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이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소방관들 부상까지 이어졌죠. 당시 소방관들은 30cm 앞도 보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사투 속에서 구조를 벌였다고 전했는데요. 이 벽이 없고 기둥 등으로 만들어진 주차타워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하동원 기자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 안에서 연기와 화염이 거세게 뿜어져 나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위로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초기 짙은 연기가 가득 찬 주차타워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0cm 정도도 안 보이게 그 농연이 심했습니다. 2층으로 꼬꾸라져 추락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필로티 건물 구조에 들어선 주차타워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이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내로 공기가 쉽게 잘 유입이 되는 상태. 주차 타워가 굴뚝 역할을 해서 급속도로 위층으로. 경찰과 국가수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반은 지하 기계식 주차 타워에서 화재 원인으로 보이는 용접 불티를 확인했습니다. 용접을 한두 번 한 흔적이 있고 용접 작업을 한 그 불티가 그 방음제에 붙으면서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용접 당시 안전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부산에서 한 회당 관객 4,000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열어서 입장 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부 관객은 마스크 2개를 쓰고 관람할 정도로 감염에 민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콘서트가 사흘 동안 6차례 예정돼 있어서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콘서트장 안에서는 함성이나 합창이 자제됐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훈아 콘서트가 열리는 부산 백스코 앞입니다.
콘서트 시작 전부터 입장객들이 100m 넘게 긴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 2차 확진하신 증명서랑 안심콜 전화 꼭 해주세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하루 2차례씩 열리는 나훈아 부산 콘서트의 관객은 해당 4,000명에 이릅니다. 예매 시작 15분 만에 콘서트 티켓은 매진될 정도였습니다. 일부 관객은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2개 겹쳐 쓰기도 했습니다.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용케도 노또처럼 걸렸어. 오늘도 마스크 2개나 끼고 왔다니. 방역 당국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조건으로 콘서트를 사전 승인했습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좌석은 한 칸씩 띄워 배정했습니다. 공연장 안에서는 함성이나 합창도 금지됐습니다. 다들 앉아서 말도 잘 안 하고 침에서 전염이 되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뭐 흥이 나면 이렇게 식으로 이제 하라고. 부산에서는 연말을 맞아 또 다른 대형 콘서트가 줄지어 열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나훈아 콘서트처럼 공연장 내외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17일 나옵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자 발표도 18일로 연기됐고 수시 합격자 등록과 미등록 충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만약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 손을 들어준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2 점수칸이 텅 비어 있습니다. 법원이 어제 문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2 20번 문제 정답 효력을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1심 선고 날짜가 오는 17일 오후 1시 반으로 정해지면서 입시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선고를 토대로 17일 오후 8시나 돼야 생명과학2 점수가 온라인으로 통지될 예정이어서 당초 16일이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일도 18일로 연기됐습니다. 의대, 약대 등 지원자가 많이 선택한 과목이라 정답 결정에 따라 수능 상위권 입시 결과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학의 고등 득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에 따라서 합격생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법원 판단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정이 늦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정시를 써야 될지도 조금 막막한 상황. 교육부는 정시 모집 일정은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보통 수능이 끝난 이맘때쯤이면 전세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임대차법 개정 이후에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서 전셋집을 찾는 사람보다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세 시장 분위기 임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A씨. 계약 만기 전에 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번 달 이사 계획을 내년 2월로 미뤘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집은 비워둔 채로 대출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3, 4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실제 전세를 찾는 수요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99.1. 2년 2개월 만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쓴 재계약이 늘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규 이동 수요가 급감한 영향도 큽니다. 매수 의지가 꺾이면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에 계속 머무는 여기에 이제 계절적인 그런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이 좀 늘고 있는 추세. 전문가들은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내년 8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그 이후에는 전세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해 탄소 중립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정권 말 청와대가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재계 인사 2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 1년을 맞아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을 독려하는 자리였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합니다. 기업이 주역입니다. 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3.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 70.8%로 높이고 석탄 발전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소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민간 협력 체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해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현재 0%인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올리겠다는 등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정권 말 기업들에게 무리한 정책 목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이 이산화탄소 줄이고 그 비싼 전기값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 활동 못 하는 거죠? 임기 말 대못 받기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오늘 보고회에는 5개 경제단체와 삼성전자, 현대차, 에너지 공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그리고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서반장 얘기부터 들어보죠.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재보궐 무공천의 숨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일부 국회의원도 뽑게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5곳인데 이 가운데 3곳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 안성시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이규민, 정정순 전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곳입니다. 민주당 당원엔 이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4월에는 그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엄청난 논란에도 결국 그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공천을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당을 바꾸긴 바꿨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고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 단서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후보를 내려면 전당원 투표 거쳐서 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서 내야 하는지 이게 고민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장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가 달라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이 후보는 당시에도 신뢰를 강조하면서 이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당사권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후보를 낸 게 이낙연 전 대표인데 졸지에 장사꾼보다도 신뢰를 안 지킨 사람이 돼버린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명분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경기 안성은 바로 직전까지 김학용 의원, 또 청주 상당은 정우택 의원 등 야당 중진들이 여러 번 당선됐던 곳이라 이 승리를 자신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질지도 모르는 선거인데 명분이라도 챙기자. 네. 그래서 무공천 얘기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한 종로는 근데 좀 승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퇴 이유도 당헌이 규정한 뭐 중대한 잘못도 아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종로는 다른 이유로 또 고민인데 가장 큰 변수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오느냐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엄청 궁금해하던데 김 반장 종로에 누가 나옵니까? 그거는 잠시 뒤에 제 순서에서 살짝 좀 언급을 할 건데 네. 뭐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지금. 예, 뭐 정치 1번지인 종로의 경우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선 후보와 일종의 이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그래서 야당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예, 결국 대선과 물려 있어서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이 적지 않겠군요. 예. 자, 그럼 야당 반장 김정우 기자가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야당 설명서는 안철수 활용법입니다. 참 선거 때마다 이 안철수 후보 문제가 등장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지요? 네, 현재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이슈를 그 자체를 말하길 꺼려합니다. 언급이 자꾸 될수록 괜히 키워준다 이런 판단인데 안 후보로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2%대에서 높아봐야 6%대 수준인데 예. 심지어 이렇게 보면 일부 조사에서는 허경영 후보와도 약간 좀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3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4자 구도로 치러질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4자 구도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이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안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아직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다만 안 후보의 최근 인터뷰들을 보면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답하기보다는 내가 적임자다 이런 식으로 즉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가 이 선대위에서 확실한 축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 김종인, 이준석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철수라는 인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아마 맨 앞줄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갈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후보하고 갈등을 겪었던 김종인,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지난주에 극적 봉합을 이룬 직후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안철수를 정권 교체의 동반자로 보기보다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을 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던데요. 예, 그 윤 후보가 지난달 TV조선에서 직접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발언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까지 한번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단일화라든지 이런 협상 대화를 하실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어떤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도로 봐서 내가 대통령 선거를 끝까지 가야 할 것이냐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온도차가 보이는데 김 위원장 말은 그러니까 안 후보가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끝까지 완주할 명분이 없을 거다 이런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윤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결단하라 이렇게 압박하게 됐는데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달리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걸 협상 전략으로 쓰려는 듯 보입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당을 이끄는 안 후보가 빈손으로 또 대선을 포기할 수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철수 종로 출마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서반장 무공천 얘기에서도 좀 나왔지만 안 후보가 종로 출마로 선회를 한다면 사실상의 단일화 시너지 효과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굳이 그런 큰 지역구를 안 후보에게 맡길 필요가 있냐 이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종로 받고 대선 포기한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사망 선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치권에 많더군요. 이것도 좀 두고 보죠.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반도체 주가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플랫폼 사업이 확장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견고했고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반도체 겨울이 빨리 끝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6만 8천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던 삼성전자 주가. 최근 7거래일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9만 원대로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12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D램 현물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부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도 최근 2주간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반도체 주가에 충격을 줬던 겨울이 오고 있다 보고서를 낸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4분기 가격이 예상보다 덜 나쁜 편으로 나타난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같은 개인용 전자기기 수요가 꾸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나 메타버스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업황 주기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메타버스도 그럴 테고 플랫폼 사업들이 새로운 게 자꾸 등장을 하면서 제공하는 데이터 용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 수요는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시장이 코로나19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점에서 최근 오미크론 출현이 일상 회복을 늦춰 반도체 가격 상승을 더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미립국이었고 100명이 넘는 이들이 탑차 하나에 탄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뒤집히면서 최소 절반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도착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뚜껑이 덮여있는 흰색 탑차,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고 직후 달려온 시민들이 형편없이 찌그러진 화물칸 안에서 생존자를 구합니다. 숨이 멎어버린 시신들이 나란히 놓이고 다친 이들은 누워서 구급대를 기다립니다. 멕시코 남동부 치아파스주에서 탑차가 쓰러졌습니다. 곡선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철제 6교를 들이받은 뒤 넘어진 겁니다. 화물칸 안에는 10명가량의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 최소 10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소 54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짐짝처럼 빼곡히 앉아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더 많은 이민자가 타고 있었지만 불법 체류가 드러날까 봐 일부는 다친 상태로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댄 이곳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미립국하려는 이들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이들은 미립국 브로커에 돈을 내고 멕시코 중부까지 우선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올 한 해 최고 활약을 펼친 골든글러브 10인이 가려졌습니다. 이 세계 첫 부자 타격왕 이정후는 아버지로부터 황금 장갑을 건네받으면서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을 만끽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올해 프로야구의 문을 닫는 시즌 마지막 시상식. 바람의 손자 이정후는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 타이틀에 이어 아버지 이종범에게서 골든글러브까지 건네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6회 수상한 아버지와 합쳐 한 집안의 황금장갑 트로피만 10개입니다. 네, 아버지는 진열장에 있고요. 제 거는 이제 집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게끔 엄마가 전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기록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애 첫 황금장갑을 거머쥔 구자욱은 감동에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전 야구가 좋아서 시작했던 어린 소년에게 오늘에서야 상을 안기게 된 것 같습니다. KT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끈 강백호는 1루수 시상자로 나선 대선배 이승엽을 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1루 레전드인 이승엽 선배님한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선배님이 7회 받으셨다는데 저는 한 10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을 써낸 두산 미란다와 삼성의 안방마님 강민우가 배터리에 뽑혔고 포수 대신 지명타자로 이름을 올린 양의지와 홈런왕 최정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의지와 최정은 7번째 수상으로 역대 공동 3위이자 현역 최다 수상자가 됐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987년) 서베를린에서 록스타 데이빗 보위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장벽 너머에는 동베를린의 젊은이들이 몰렸고 분단 극복을 염원하는 보위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저지하는 경찰에게 촛불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보위의 콘서트가 동베를린을 뒤흔들던 시절 앙겔라 메르켈은 동베를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날마다 집 근처 장벽에 나가 벽 너머의 자유를 꿈꾸다 맥없이 돌아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졌습니다. Ich habe damals meine Arbeit als Wissenschaftlerin hinter mir gelassen und bin in die Politik gegangen. Das war aufregend und voller Zauber. 그 메르켈이 엊그제 독일 정치사에 여러 기록을 남기고 30년 정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연소 총리, 통일 독일 최장수 총리, 첫 여성 총리, 첫 동독 출신 총리, 그리고 스스로 물러난 첫 총리라는 기록입니다. Diese vierte Amtszeit ist meine letzte als Bundeskanzler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어로 엄마를 뜻하는 무티 리더십으로 유럽의 환자 독일을 유럽의 엔진으로 살려냈습니다. 이유를 이끌며 자유진영의 수호자로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소탈한 인간적 면모로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관저 대신 작은 아파트에 살며 퇴근길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이죠.
여름 휴가 때는 몇 년씩 똑같은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왜 같은 옷만 입느냐고 묻자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했죠. 어머니 별세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사적 영역을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통화를 원하자 주말에는 채소밭을 가꿔야 한다며 거절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난주 퇴임식에서 그는 군악대 연주곡으로 1970년대 동독의 록음악을 청해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흑백 필름처럼 잿빛이던 동독 사회를 풍자하는 노래라고 하죠. Ja, das Lied war ein Highlight meiner Jugend, die ja bekanntermaßen in der DDR stattgefunden hat. Und das Lied kam auch aus der DDR. 하지만 아직 75%를 넘나드는 지지율보다 더 영예스러운 하이라이트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메르켈 리더십에 늘 따라붙었던 이 수식어들입니다. 대화와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 다시 한번 변해어 보겠습니다. 대화와 설득, 타협과 인내, 합의와 관용. 그런데 메르켈은 50년 뒤 아이들이 읽을 역사책에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딱 두 단어만 말했습니다. 그는 노력했다. 12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박수 받으며 떠나다 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지만요,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먼지를 밀어내는 건데요. 대신 그만큼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시작되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켜 종일 뿌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내일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대전은 11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12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